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중섭 화백 부인은 이남덕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두 분 결혼 생활은 7년 7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중섭 화백 아내로 70년을 사신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요즘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러브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남덕 여사는 원래 일본인입니다.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이름을 지녔던 사람이고 네. 이제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남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네. 둘이 만나게 된 거는 이중섭 화백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만났고요. 일본 문화학원의 그 미술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1945년에 이남덕 여사는 이중섭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오는데요.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여행이었다. 그러니까 와. 정말 빠져서 열렬하게 사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생활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1952년에 한국전쟁 중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후에는 가족과 재회할 날을 그리면서 그림도 그리고 아내한테 편지도 보내는데요. 네. 이 편지 속에 많은 그림과 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멘트와 그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족들한테 보냈던 편지화나 아니면 이중섭이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담뱃값, 은박에다 그렸던 맞아요. 그런 은지화 등이 오늘까지 남아서 이중섭의 그 가족애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별 후에도 70년 가까이 이중섭의 아내로 남아서 독신으로 사셨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지난 8월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예. 천국에서 재회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긴 이제 궁금증이 예술가에게 뮤즈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술가에게 뮤즈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는 되게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내게 하나? 아니면 네. 예술적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나?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아무래도 보시게 되잖아요. 네. 어떤가요? 우선은 뮤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네. 뮤즈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에 능한 그런 여신입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어주죠. 네. 그래서 예술가는 뮤즈로부터 어떤 종류든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예술가한테는 그 뮤즈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평생을 사랑하는 진정한 소울메이트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조각가 로댕에게는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뮤즈가 있었고 네. 까미유는 로댕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라는 망상에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네. 살바도르 달리에는 10살 연상의 여인인 갈라가 있었는데요. 네. 이 달리는 갈라에게 쿡 빠져 있었지만 갈라는 이후에 다른 화가와 또 사랑에 빠지고요. 피카소는 뮤즈로 이제 유명한 뮤즈가 그 도라마르라는 뮤즈가 유명한데요. 네. 사실 피카소에게는 이 여인 말고도 7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백과 이남덕 여사의 러브 스토리는 워낙 유명하지만 네. 이런 사랑이 예술가와 뮤즈 관계의 전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7년의 기억으로 70년을 산다 이것이 뮤즈와는 별개의 굉장히 행운인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뭐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는 드는데요. 그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제 이중섭과 이남덕의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궁금했던 포인트는 좀 다른 것이었는데요. 네. 둘이 미술부 선후배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이남덕 여사는 왜 예술가로 활동을 안 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똑같은 예술적인 네. 재능을 타고났었던 거잖아요. 네, 물론 과거에는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요. 예. 그 여성 소외의 역사가 비단 미술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남동 여사가 1921년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경자 화백이 1924년생이거든요. 거의 동시대인. 네, 물론 청경자 화백이 그 시절에 여성 화가로서 활동했던 것도 대단한 일이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아주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미술부라고 해도 뭐 소질이 그만큼 없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왜 유명한 예술가는 모두 남자이고 잘 알려진 뮤즈들은 다 여자인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알고 있는 남자 뮤즈 잘 안 떠올리시죠?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뮤즈라고 알고 있던 여성들이 알고 보면 예술가였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로댕의 뮤즈로 잘 알려진 까미유 클로델 또한 조각가였고요. 예. 어떤 면에서는 로댕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댕의 뮤즈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작가의 뮤즈로 대표되는 여성 작가들이 남자 그 작가보다는 누군가의 연인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유명 작가의 뮤즈가 되면 유명인의 그늘에 가려서 오히려 더 빛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편견을 깬 그런 예술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실까요? 여성 예술가로서? 여성 예술가. 아까 청경자 화백 네. 얘기하셨잖아요. 청경자 화백은 뮤즈가 아니라 네. 뮤즈를 더 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네. 누가 사실 있을까요? 여성 예술가를 네. 현대 예술가 말고 과거에 존재했던 여성 화가들을 떠올려 보자면 많이 생각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쵸. 제가 말씀드리면 예. 누군지는 알겠다 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요? 이렇게 눈썹을 일자로 그린 멕시코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진 여성 화가가 그림 있는데요. 본 것 같아라고 그림은 생각하시는 기억이 분들 나실 것 예,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프리다 칼로라는 네. 사람입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아직 그 상세한 스토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프리다는 멕시코의 국민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의 뮤즈로 원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붓을 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디에고 리베라 이상으로 그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디에고를 프리다 때문에 언급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는 알아도 네. 디에고 리베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프리다 칼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면요. 멕시코의 지폐에 그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럼 우리 세종대왕급 그렇죠. 시사인당급? 세종대왕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나라에서는 화폐에다가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넣잖아요. 네. 그만큼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고요. 500페소에 새겨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500페소의 반대쪽에는 그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이 500페소에는 장군 얼굴이 있었는데요. 네. 2010년에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리다와 디에고를 넣었다고 하고요. 죽어서도 부부가 이렇게 지폐 한 장을 두고 앞뒤로 같이 한 몸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중섭과 이남동 여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던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어떤 막장 드라마에도 안 나올 법한 그런 사건과 고통이 가미된 삶이었는데요. 우선 프리다의 유년 시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같은 집회에 앞뒷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원히 등을 만나지 뒤로 돌려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있을 것 좋을 같으면 수도 한 있죠. 사진 안에 한 컷 네. 안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그런 빛에 느낌이 비춰보면은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프리다는요, 6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는 그녀가 탄 버스가 경전철과 충돌을 하면서 온몸에 아유. 뼈가 으스러지는데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쇠기둥이 갈비뼈와 질을 관통했던 사고였다고 해요. 네, 이후에 30번에 걸친 수술을 하는데요. 예. 프리다가 1907년 태생이거든요. 예. 그러면 1900 초반의 의술이 아무리 30번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지금처럼 훌륭하지는 않았겠죠. 예.
게다가 이제 그 의술이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월간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았다. 뭐 이런 민감요법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방 안에 고립된 상태로 정상적인 외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소녀였는데 사고 이후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계속 방 안에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그림을 들고 당시에 유명한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가는데요. 예. 디에고 리베라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얼마나 멕시코에서 유명했냐면요. 예. 당시 멕시코는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읽지 못하다 예. 보니까 어떤 역사적 상징이나 이런 거를 벽화 작업을 했고요. 그게 멕시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작품들을 그냥 멕시코 벽화 운동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미국이 뉴딜 정책에 디에고를 미국으로 초청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로 말 그대로 국민 화가였던 사람이에요. 네. 디에고가 그 프리다 kahlo보다 21살이나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멕시코 벽화에다가 프리다를 이렇게 그려 넣었을 정도로 되게 로맨틱했다고 해요. 결혼 네. 전에는. 예. 둘이 결국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 프리다는 디에고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남겠다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포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스스로 뮤즈로 남기를 자처를 한 거죠. 네. 근데요, 프리다 칼로의 일생은 사실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는데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가 육체적 고통의 시작이라면 정신적 고통의 시작은 디에고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결혼했다고 하고 뮤즈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프리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2번의 사고를 당했는데 예. 첫 번째 사고는 경전철과 충돌한 것이고 두 번째 사고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이 부분 공감하시는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기혼자분들 좀 같긴 계실 것 한데 같기도 한데요. 결혼 생활이 좀 순탄치 네.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왜냐하면 디에고 레베라가 여성 편력이 워낙 강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친구와도 딸을 낳았고요. 사실 프리다 칼로를 만난 것도 두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 중에 만난 것이기도 하고요. 네. 더 충격적인 거는 프리다와 결혼한 이후에 프리다 친여동생과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친여동생요? 네. 그럼 처제? 네, 그쵸. 처제. 예. 충격적이죠. 특히 한국 정서로는 더더욱. 예. 디에고가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동생도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겠죠. 게다가 이 고통이 프리다에게는 유독 극대화가 됐던 이유는 프리다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했는데 네. 그 교통사고로 쇠기둥이 지를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예. 3번이나 유산을 하고 결국에는 평생도록 아이를 한 번도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친여동생과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었겠어요. 그렇죠. 충돌했다고 하는 표현이 뭐 사고라는 말이 맞을 것 네, 같은데요. 그쵸.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다에게 디에고가 고통도 줬지만 붓을 다시 쥐어준 것도 디에고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힘들어할 때 병원에 있을 때 프리다에게 붓을 선물을 합니다. 네. 이때 그렸던 작품이 떠있는 침대, 일명 헨리 포드 병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유산의 아픔을 남깁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 프리다가 누워있고 네. 붉은 핏줄로 이렇게 6개의 상징물이 프리다와 연결이 돼 있는데 뭐 본인이 원했던 아들의 태아 모습, 척추 골절을 암시하는 부위 네. 혹은 달팽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 지난한 시간, 느린 시간 그러니까 그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네. 회복하는 과정에 느린 시간이 가지 않는 아랫줄에는 낙태 기계와 디에고가 준 난초와 골반 뼈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프리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침대 시트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미술과는 다르게 지금 저희가 라디오로 하면서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말씀만 들어도 뭔가 되게 먹먹한 감정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작품을 약간 좀 보면. 시각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느낌도 네, 받았을 것 같고요. 절절한 고통이 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여동생과의 사건 이후에 그렸던 작품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이제 한 남자가 침대에 있는 한 여자를 이제 칼로
찌른 그런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당시에 멕시코에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왜 아내를 찔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제 그 사건의 남편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건데 그림 속의 남자는 사실 디에고를 상징하고 여자는 본인이겠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에게 그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디에고가 프리다의 뮤즈가 된 거네요. 어떤 그러니까 충격을 면에서는 주는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네. 여성주의나 이런 그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시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있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트이게 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트이는 생각이 이제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일부러만 갖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살다 보니 그런 맥락 속에서 네. 만들어진 어쨌든 거겠죠.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는 이런 절절한 고통들이 네, 그렇죠. 대부분 잘 담겨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기만 하던 프리다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언젠가 이제 눈이 번쩍 뜨였는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 조각가를 만나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여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트로츠키라고 하는 50대의 유명한 혁명가와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둘은 1929년에 결혼을 했다가 예. 40년, 그러니까 11년 만에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 전후로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에고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자화상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하나는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혼 문제로 갈등하는 그런 마음을 그렸고 두 명의 프리다, 그러니까 프리다가 두 명 그 화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둘이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프리다고 하나는 변화 이후의 프리다겠죠. 오른편에 있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사진을 손에 쥐고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디에고가 이 멕시코 의상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좌측에는 현대식의 그 서양식 의복을 입고 심장에서 연결된 혈관을 이게 자르는 듯이 혹은 지혈하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상반된 두 인물 같은 나지만 그렇게 놓으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 난 이제 변화할 거야라는 마음을 좀 담아냈고요. 네. 실제로 이혼 직후에 그린 자화상은요. 짧은 머리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남편이 사랑했던 다 이제 남편이 되게 선호하고 사랑했던 걸 다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 네. 그 긴 갈색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예. 프리다 스타일이라고 보통 했던 그 멕시코 전통 의상 대신에 심지어 여기는 이제 디에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커다란 남자 양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 잘라낼 수 없는 지긋지긋한 사랑이 존재하나 봐요. 둘은요, 1년 만에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그림 그 이거도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요? 재혼 과정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자유 연애를 허용할 것, 경제적으로는 서로 분리할 것, 주거 공간을 분리할 것. 그래서 서로 둘은 옆집에서 살고요. 두 집은 옥상이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반세기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예술적으로는 네. 두 사람 모두 다 평가를 했던 것 같네요. 상당히 네. 높게. 네. 그게 아마 두 사람들을 계속 결합시켜주는 힘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다가 흔쾌히 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유할 수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료가 되는 게 차라리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실제로 재결합 이후에 자유와 독립성을 얻게 되고 부부의 유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제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 디에고가 그 프리다의 고통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프리다는 그런 여자 중 대표적인 여인이다. 그러면서 프리다의 작품에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고통을 감내하는 프리다의 힘이 담겨 있다. 남 얘기하듯이 했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얘기를?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과학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식으로 요즘에 알려지면은 정말 뭐 큰일 날 이야기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예. 예술이 그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네. 그 개념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현대 개념이 미술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개념 미술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작가들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던 시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것이 일종의 치유처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고통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본질로서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예술이 통찰하게끔 할 수가 있고 이제 자신이 그 처한 고통의 모습을 그려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삶을 고통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기 돌봄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제 네. 고통이 예술로 승화된다는 말 좀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은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점은 예술의 역할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예술이 꽃핀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약간 문학적인 표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또 영화 과거 서편제 봤던 것도 생각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인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뭐 한을 느껴서 진정한 소리꾼이 된다. 맞아요. 이거는 좀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중에 하나의 기능을 잃으면 이제 다른 감각이 더 발달된다는 네.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런 게 그 작가들에게 요구되는 약간은 신화적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다거나 고흐가 귀를 잘랐다거나 네네. 쿠사마 야요이가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작가에게 일반인과는 다른 존재라는 어떤 신화적 속성을 좀 부여하고 작가를 매력 있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수반되지 않은 예술가의 작품이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작가는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뭔가 좀 힘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는 좀 폭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면은 작가한테 하들을 거 굉장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네. 얘기하면 근데 작가는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볼 실제로 거예요. 만난 한 미술계 인사가 예. 그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작가는 비극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말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그 가난이나 고통이 좋은 작품의 어떤 필수 요건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는 좀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프리다와 디에고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프리다는 47살에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네. 그때까지 둘은 부부의 연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프리다는 다리도 절단하고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척추가 버티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 1953년에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에 1년 전에 디에고는 프리다에게 개인전을 열어주고요. 이때 걸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침대째로 전시 오프닝을 방문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다가 그 다음 해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디에고도 프리다의 사망 후에 매우 슬퍼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3년 뒤에 디에고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또 그 조수와 사랑에 빠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평소 생각했던 우리가 뭐 예술가의 뮤즈는 이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은 좀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뭐 극한의 뭔가 고통 속에서 예술이 승화된다고 하는 표현도 이제는 앞으로 안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최동훈 감독이 연출하고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배우가 출연한 2006년 영화 타짜입니다.
타짜의 만화 원작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감독이 느끼는 도박 혹은 도박